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에 온갖 갑질들이 또 특혜들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가 그렇고요. 또 네이버도 진경준 전 검사장 또 부장판사의 자녀도 이렇게 특별하게 인턴으로 발탁하고 어떻게 뭐 전 직장인데 네이버 이야기 쉽게 나오세요? 아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지금 2주 연속으로 네이버 이야기를 다루게 됐는데요. 주말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 뉴스가 지난주에 나온 뉴스인데, 보통 제가 특정 기업 이야기를 2주 연속으로 다루면 그건 거의 백발백중 기업이 쓰레기 같다는 아, 뜻입니다. 보통, 예. 롯데나 삼성, 뭐 현대차, SK 이런 애들이 이제 소재로 자주 등장하죠. 그런데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인터넷 기업들은 그런 쓰레기들하고는 달라요. 그건 분명합니다. 재벌들에 비해서 훨씬 나은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재벌들에 비해서 더 나은 이유는 그 기업들이 훌륭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재벌들이 워낙 개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후자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여러 벤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이유는 재벌들이 너무 개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저는 존경받을 만한 기업은 유한양행 이 하나 정도 외에는 발견을 못했어요. 그만큼 좋은 기업의 풀이 매우 부족한 나라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2주 연속으로 네이버를 다루는 이유는 네이버가 삼성이나 현대 같은 또라이 재벌처럼 나쁜 회사여서는 아니에요. 마침 공교롭게도 뉴스거리가 연이어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에 고민을 좀 한 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뉴스는 다뤄야 할 가치가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재벌처럼 지독하게 나쁜 놈이어서 갑자기 다루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우선 뉴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요. 2심에서 지금 뇌물죄로 징역 7년 선고받고 수감 중이죠. 그런데 이 진경준이 현직 검사 시절 때 진경준한테 고등학생 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네이버에 고등학생 딸을 인턴으로 보내면서 이 한겨레 단독 보도인데요. 한겨레 표현으로는 소위 황제 인턴 과외를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딸이 사립고등학교에 당시 다니고 있었는데 고3이었는데요. 논문을 써야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경준이 네이버 쪽에 딸이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사내 전문가가 과외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한겨레가 진경준하고 네이버의 법무 담당 이사 사이에 오간 이메일 사본을 입수했는데 이 메일을 보면 진경준이 보낸 메일 제목이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이라는 제목이었고 메일 내용은 우리 딸이 지금 공정위의 독과점 규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쓰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예. 딸 인턴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듯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일 4시간 정도 열흘을 직접 설명 듣고 자료를 검토해야 원하는 수준의 논문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제 점검해보니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제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예.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진경준 딸이 쓰는 논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딸을 네이버 인턴으로 이미 보냈고요. 이까지는 이미 양측이 다 짜웅을 해서 합의가 된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논문 쓰는 걸 도와달라고 보냈는데 네이버가 잘 안 가르쳐 준 모양이죠. 자기 딸 논문 쓰는 거를요. 예.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고등학생이 인턴으로 왔는데 누가 회사에서 그 신경을 막 이렇게 세세히 쓰겠어요. 인턴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진경준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딸한테 물어봤더니 배운 게 없다. 뭐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때 진경준이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었고 요 메일을 보낸 바로 다음 달에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할 때라는 이야기죠. 메일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진경준 왈. 형식적인 인턴 확인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아이를 붙잡고 수업처럼 설명을 해주고 자료를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방학이 끝나가는 시점이지만 3일 정도 아이를 붙잡고 내용을 강의 내지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오전 또는 오후에 2~3시간 정도 직접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고 변호사님이 바쁘시면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한 직원이라도 배치시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법무팀 보고 자기 고등학생 딸을 매일 2~3시간씩 과외해달라 이런 얘기를 되게 뻔뻔스럽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부탁을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요. 아무튼 여기에 대한 그 네이버 법무 담당 이사의 답신은 이래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후에는 논문 관련 내용에 포커스해서 설명드리고 과제를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이번 주는 공공량이 바쁘시다고 하시니 진경준 딸이 바쁘다는 이야기죠. 다음 주 월, 화, 수요일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2시간여 정도씩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보냅니다. 그 김용민이 딸도 그렇게 대접해 줄까요? 무슨 망신을 당하시려고요?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사실 원고 내용에 넣지는 않았는데 네이버 검색의 이야기를 처음 할까 하다가 이제 빼면서 예. 김용민 PD님 이름을 검색을 해봤어요. 예. 근데 이 네이버는 검색을 직접 자기들이 오려서 만들어냅니다. 자동적으로 검색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김용민 검색하면 위에 쭉 나오다 중간쯤에 뭐 나오냐면 지식인에 예. 네이버가 선정한 김용민 검색어 지식인 파트는 김용민은 왜 막말을 뭐 그렇게 하나요? 뭐 이런 게 쭉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김용민 PD님은 네이버에 그런 메일 보내시면 10초도 안 돼서 거절당하십니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로 족같이 보고 있다 이런 얘기죠? 뭐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이니까. 어쨌든 그런 메일을 보내셔서 아드님 보내신다고 하면 거절당하실 건 확실해요.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요. 역시 그 진경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한겨레 취재팀이 크로스 체크를 위해서 네이버 홍보팀에 기사를 내기 전에 문의를 해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가 어떻게 답을 하냐면 진경준 씨로부터 김상원 전 대표에게 인턴십 요청이 있었는데 실제로 진행을 하진 않았고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법무 쪽 담당 직원이 몇 번 설명해 준 게 전부다. 인턴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를 준 적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사실상 부인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김상헌 전 대표라는 사람 이름이요. 이분이 지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주제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상헌이라는 사람을요. 아무튼 네이버는 황제 과외는 고사하고 인턴을 제공한 적도 없다라는 게 네이버의 반론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어서 뉴스원에서 다시 단독 보도가 나옵니다. 13일 일인데요. 2015년에 서울 고법부장판사 유모 판사 아들이 공식적인 인턴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네이버 인턴으로 채용이 돼서 인턴 경력을 쌓았다는 게 보도 요지입니다. 예. 기사에 따르면 유모 판사가요. 다시 이제 이름이 등장하는 오늘의 주인공 김상헌 대표와 잘 알고 있었고 이 두 사람이 지인의 상가에서 만나서 아들 인턴 채용을 부탁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아들이 미국 유학생 신분이었대요. 그래서 여름방학 기간에 국내로 들어와서 2015년 7월 한 달 동안 네이버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합니다. 경영지원실 소속 인턴으로 배정이 됐는데 실제로 또 근무는 안 했다고 보도가 돼요. 그러니까 보도에 따르면 일도 안 하고 그냥 아빠 백으로 네이버 인턴 경력을 하나 달았다는 건데요.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이 네이버 인턴십 프로그램이 공개 채용 방식이라고 합니다. 서류 전형 면접을 통과를 해야 하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모양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네이버에서 일했다. 이게 얼마나 큰 스펙입니까? 그렇죠. 사실 충분히 그럴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엄청난 스펙이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2013년에 네이버가 무려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공개 채용을 했는데 수백 명이 몰려와서 이 중에 서너 명만 최종 선발이 됐대요.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이 유판사 아들은 인턴으로 채용이 되는데 네이버가 별도의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냥 아빠 청탁으로 치열한 경쟁 없이 네이버에서 이제 인턴 경력을 쌓았다는 게 보도의 요지예요. 예. 그런데 이런 보도가 잇따라 나오니까 애초에 인턴을 제공한 적이 없었다고 반론을 했던 네이버가 태도를 바꿔서요. 이 뉴스원 보도가 나온 날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사과문을 게재를 합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네이버 쪽 해명은 판사 출신이었던 김상헌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벌인 일일 뿐이며 회사 차원의 개입은 당연히 없었고 이해진 창업자도 이에 관여된 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도를 보고 네이버 블로그에 사과문이 게재돼 있다고 해서 이걸 한참 찾았어요. 도대체 이 사과문이 어디에 있는지. 네이버 공식 블로그라고 네이버 검색창에 쳐보니까 안 나옵니다. 자기 회사 공식 블로그가 검색에도 안 나오게 해놔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사과문 하나 보려고 한 10분 넘게 뒤졌습니다. 그래서 겨우 찾은 곳이 네이버 다이어리라는 블로그인데 우선 첫째 지적하고 싶은 게 사과하는 방식이 매우 잘못됐어요. 이게 기성 언론들 하는 행태하고 뭐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이 있으면 기자가 취재를 할 때 빨리 사실을 확인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게 우선 맞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한겨레 취재 당시에는 인턴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후속 보도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사과를 하는데
이 사과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어려운 저 구석탱이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성 언론들은 보도를 아무렇게나 막 내깔겨 쓴 다음에 정정 보도를 할 때가 되면 저기 구석탱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 바로 잡습니다. 요거 한마디 하고 퉁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네이버가 컨텐츠 하나를 대문 잘 보이는 곳에 걸면요. 클릭수 100만 넘기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네이버가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하려고 했고 유저들에게 그 사과를 보여드리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짐하려고 쓴 글이라면 잘 보이는데 걸어야죠. 잘 보이는데요. 근데 검색으로도 안 나오는 네이버 공식 블로그, 저는 이름도 처음 들어본 네이버 다이어리라는 곳에 걸어놓으니 이게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예. 실제 그 블로그 사과문에 가보면 댓글이 21개밖에 없습니다. 네이버 웬만한 뉴스창 대문에 제대로 걸리면 네이버 댓글 1000개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구석에 처박아 놓으니까 아무도 못 읽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사과입니까? 나 사과문 분명히 썼어? 내 잘못 아니야? 뭐 이러는 거하고 다른 게 없는 거죠, 우선요. 둘째, 이제 오늘의 주제인 김상헌 전 대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예. 우선 이 김상헌 대표가 지금 많이 알려진 건 진경준 씨하고 인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진경준하고 네이버 대표하고 얽혀 있다는 건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 사람 이름이 김상헌이라는 건 잘 모르는 분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알려진 대로 김상헌 대표는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비상장 주식을 엄청나게 부상으로 제공받았을 때 뭐 자기는 빌렸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 비슷한 시기에 김상헌 대표도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로 받았어요. 그런데 김상헌 대표 해명은 받은 게 아니고 내가 그 주식을 산 건데 다만 주식을 살 때 그 돈을 넥슨으로부터 빌렸을 뿐이다. 나중엔 다 갚았다. 이게 김상헌 대표의 해명이에요. 그리고 뭐 시민단체는 굉장히 싸늘한 시선을 보내죠.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 넥슨이라는 회사 비상장 회사 주식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넥슨이 특별히 허용을 해준 사람들한테만 파는 주식인 겁니다. 그런데 김상헌 대표가 그 회사 주식을 어떻게 행운을 얻어서 샀다는 건데 주식을 사면은 돈을 빌려도 딴 데에서 빌려야지 또 하필이면 그 돈을 넥슨한테 빌려서 샀다는 건 너무 이상하죠. 그것도 진경준, 김상헌 두 사람이 동시에 2005년에 넥슨 비상장 주식을 1만 주를 넥슨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샀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두 사람이 낸 돈이 4억 2,500만 원이었는데 진경준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이걸 팔아서 120억 원을 챙깁니다. 그러니까 4억 원 내고 10년 만에 120원을 만드는 걸 보면 진짜 우리나라 돈 벌기 쉬운 회사입니다. 그것도 그 회사가 돈을 빌려줘서 120억 원을 만들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김상헌 대표 해명은요. 근데 아무튼 김상헌 대표 이야기는 나는 빌린 돈 다 갚았고 내가 120억 넘게 번 건 내가 투자를 잘한 내 네트워크 덕분이지 니들은 뭐 알 바 아니다 뭐 지금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대표는 검찰 조사도 받았고요.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짚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걸 들으셨던 분들은 짐작을 하실 겁니다. 김상헌이라는 사람이 뭔가 법조계에 관련된 사람이라는 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진경준하고 서울법대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법무팀장을 지냈다는 뉴스도 있고요. 실제로 김상헌 씨 프로필을 보면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내다가 LG 법무팀 부사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법률가예요. 재벌그룹에 들어가서 법무팀 최고 책임자로 승승장구한 케이스죠. 그런데 이 사람이 2007년 봄에 네이버에 고문으로 와요. 이때 제가 네이버에 막 입사했을 때인데 제가 경제부 기자 출신이니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잘 나가던 4대 재벌 LG 법무 총책임자였던 사람이 물론 네이버가 큰 기업이긴 하지만 인터넷 기업에 와서 고문을 맡는다고? 뭐 이게 뭔 일이래? 저는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예. 아니 네이버에서 일단 저 정도의 거물급을 고문으로 영입하는 이유는 또 뭐며 고문이 높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또 저 4대 그룹 LG의 법무 최고 책임자가 네이버 같은 인터넷 기업에 와서 고문을 수락하는 건 또 뭐냐. 이게 좀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대개 이런 경우는 직전 직장에서 뭔 큰 흠이 있었거나 혹은 뭐 피치 못할 그런 비리를 저지르고 나와서. 아니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그 경우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경우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 고문으로 왔는데 제가 서비스 팀장 때 서비스 팀장들하고 회식을 한번 했는데 이 김상헌 대표가 이제 고문 당시에 왔는데요.
제가 참 놀랐던 건 너무 기세가 등등했다는 겁니다. 어, 예, 고문 치고는 위풍담당함이 너무 과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러 팀장들한테 저는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예, 저분 뭐 하는 분이세요? 고문인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변 팀장들의 이야기는 차기 사장 내정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상원 씨는 고문을 2년 정도 하다가 2009년에 네이버가 되죠. 그러니까 예, 이분은 LG에서 무슨 사고를 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이버에서는 확실히 대표 자리를 다짐을 받고 약속을 받고 네이버의 고문으로 왔고 실제로 2009년에 네이버 대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죠. 무려 8년 동안 장수를 한 네이버 대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당시에도 궁금했고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이겁니다. 도대체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가 무슨 이유로요? 전형적인 법률 전문가를 대표로 영입했을까요? 질문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회사에 법적인 일이 많아요. 그래서 유능한 법률 전문가를 스카우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제조업 기업들도 재벌들도 법률 전문가를 최고 경영자로 앉히는 일은 잘 없어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을 법무팀장, 법무팀 사장 이런 직함을 주면서 최고위층 대접을 해주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갑자기 회사 전체 경영을 지휘하는 최고 경영자 자리를 내주는 건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것도 일반 제조업도 아니고 유저들의 변화에 진짜 눈 터지는 속도로 대응해야 되는 인터넷 모바일 기업이요. 아, 그리고 이분이 변호사를 하다가 다른 일도 해보고 경영에 경험이 있고 이런 분이면 또 모르겠는데 이분 프로필을 보면 인생 내내 법률가였어요. 기업 경영을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갑자기 네이버 대표로 앉혀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또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2007년 3월인가 4월에 김상원 고문이 네이버 고문으로 입사를 하는데요. 대선을 10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보수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게 거의 정서상 확실했을 때였죠. 그리고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듬해 2009년 4월에 김상원 대표가 대표에 오릅니다. 그리고 8년을 대표이사를 맡아요. 그러다가 작년에 진경준 사태가 터졌죠. 그리고 올해 3월 촛불혁명으로 진보 쪽으로 정권 교체가 거의 확실해졌을 때 김상원 대표가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교로운 건지 우연인지 사실은 뭔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법률가 김상원은 보수 정부 8년 동안 네이버를 이끌었습니다. 정확하게 시기가 그렇게 일치를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유추를 해봐야 됩니다. 인터넷 기업에서 인터넷은 고사하고 제조업 경영 기업 경험도 없는 법률가를 보수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표로 앉혔습니다. 이 김상원 씨가 검색이 뭔지를 알았겠습니까? 컨텐츠가 뭔지를 알았겠습니까? 모바일이 뭔지를 알았겠습니까? 예, 이 사람이 대표가 된 건 아무리 추측을 해봐도 대외용, 법조 혹은 권력과의 유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앉혔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게 제 추정이에요. 그게 아니고서는 평생 법한 사람을 보수정부 출범 이후에 인터넷 기업 대표로 앉히는 게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네이버가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을 필요로 했다는 점은 벤처 정신을 많이 잃었다. 그렇게밖에 추정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스텝 더 나가보겠습니다. 진경준 딸같이 법률가들 자식을 황제처럼 모셔서 과외를 해줬다 이랬다는 건데요. 지금 네이버는 그게 김상원 씨 개인의 인연이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데 이건 제가 100% 장담합니다. 천만에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네이버의 구조는 굉장히 복잡해요. 초기 창단 멤버들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사장 자리 노리는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 각자들의 파워가 다 고유의 파워가 있어요. 아, 예. 그런데 김상원 씨가 대표가 됐다고 해서 밑에 임원들이 특히 오래 있었던 임원들이 대표한테 절절 맬 것 같은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임원들이 절절 매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김상원 씨가 아니고 이혜진 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상원 씨가 개인적인 일탈로 야, 이 진경준 내가 잘 알거든? 이 사람 딸 법무팀에서 이 황제 과외 좀 시켜줘. 이랬다면은 회사에서 소문 바로 납니다. 바로 나면은요. 김상원 대표의 자리를 노리는 임원들이 절대 그걸 가만두지 않아요. 아, 쪼로로 이혜진 씨한테 쫓아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면 김상원 씨는 바로 날아갑니다. 그걸 김상원 씨가 모를 정도로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유추를 해야 되냐면 김상원 씨가 법조계 인사들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는 건 김상원 씨의 라이벌들이 공격의 대상으로 못 삼는 일이었다는 거죠. 아, 즉 이건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 추정은 원래 김상원 씨를 대표로 앉힌 게
그런 일을 하라고 시켰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아. 그렇지 않으면 그게 회사 내에서 소문이 안 났을 리가 없고 그게 공격을 안 받았을 리가 없다는 거죠. 즉, 네이버는 법조계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고 권력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고 그래서 인터넷과도 인연이 없는 김상원 씨를 대표로 앉혔고 김상현 씨는 자연스럽게 대놓고 대담무쌍하게 회사 법무팀에 자기가 아는 진경준 딸을 보내서 황제 과외를 시키라는 지시를 태연히 합니다. 그러니까 사내에서는 아무도 시비를 못 걸었다는 게 가장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추정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민 PD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벤처 정신을 잃었다는 느낌이 확 들죠. 그렇다면 네이버는 왜 법률가 출신을 대표로 8년간 앉히고 자연스럽게 법조인들 자녀들을 과외까지 시켜주면서 권력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 했을까요? 특히 보수 정부 들어와서요. 이건 그만큼 네이버가 권력에 취약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권력 눈치를 무지하게 많이 보는 기업이 됐어요, 이제는요. 지금 사회적으로 논쟁이 제대로 일어나면 네이버는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기업입니다. 아. 우선 시장 점유율을 보면 너무 높아요. 이건 독과점거래법에 걸립니다. 지금은 안 걸린 상태지만 만약에 사회가 합의를 봐서 야, 법에 따라서 네이버 검색 시장의 70%가 넘는데 독과점금지법 적용하자 이러면 규제가 산더미처럼 쏟아지게 됩니다. 둘째, 네이버는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한민국 거의 모든 콘텐츠를 사들여서 그걸 자기들의 권한으로 배열을 해요. 편집을 합니다, 네이버는요. 예. 그러니까 김용민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뭐뭐뭐를 내보낼지를 자연스럽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네이버 검색팀에서 김용민 검색어에 따른 콘텐츠를 자기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이버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우리는 언론사가 아니므로 편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지금 수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편집을 하고 컨텐츠를 자기들이 취사 선택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오랫동안 지금 책임을 안 지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유예가 돼서 그렇지 본격적으로 사회적인 논란이 되면요. 네이버는 상당한 공경에 빠지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편집을 하고 뉴스도 편집을 한다면 당연히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언론사로서요. 이거 얼마든지 논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이버가 지금 수년째 버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이버는 권력과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될 필요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짐작이지만 네이버가 권력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된 이유는 지금 바로 이런 이유들이기 때문이에요.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서 규제를 하면 네이버는 걸릴 게 너무 많아요.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점점 권력에 취약해져 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권력의 눈치를 봤으면 부천지검장 딸이 과외시켜달라고 하니까 그 요구를 거절 못하고 절절 맺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밝혀져서 그렇지. 지금 저는 사실 묻고 싶습니다. 예, 솔직하게요. 그렇다면 진경준 딸 과외한 거 말고 다른 권력과의 유착은 안 밝혀진 사실은 없나요? 아. 이 질문을 저는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검사장 딸한테도 이렇게 절절 매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근혜가 창조경제센터 한다고 지랄을 하니까 네이버가 강원도에 창조혁신센터를 만들었어요. 다른 곳은 다 재벌들인데 네이버가 유일하게 인터넷 기업 중에 강원도에 이 창조혁신센터를 만드는 걸 주도를 합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압력을 넣었으니까 네이버가 안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진짜 많은 게 궁금해졌어요. 툭 터놓고 물어보면 보수정권 9년 동안 이놈의 보수정권이라는 곳은 국정원을 동원해서 시발단이라는 걸 운영했던 상또라이들입니다. 예. 그리고 네이버는 검사 딸한테도 절절 매는 곳이에요. 그러면 정권이 맘만 먹으면 규제를 걸 게 너무나 많았던 네이버가 대표는 하필이면 법률가 출신이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이버는 진짜 알려진 대로 판사 2명 자녀한테만 설설 기었나요? 시발단을 운영할 정도로 또라이였던 두 정부로부터 다른 압력은 안 받았습니까? 아. 그리고 압력이 있었다면 그걸 당당하게 거절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마타도어를 퍼뜨려서 네이버를 공격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네이버에 악감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유추를 해보자는 겁니다. 고작 검사한테도 절절 매는 기업을 보수 정권이 가만 놔뒀을까요? 제가 과도한 상상을 하는 겁니까? 지금 네이버는요. 국내 뉴스의 대부분이 소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여론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포털이 만약에 권력에 취약하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검사한테도 절절 맸다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강원랜드나 카이의 채용 비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한국 국민들 대부분이 뉴스를 소비하는 이 포털에서 권력에 굴복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지난 9년 동안 얼마나 큰 비극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걸까요?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있었다면 한시바삐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뉴스의 대부분이 소비되는 포털 회사에서 검사, 판사 한두 명한테 이렇게 절절맸다는 소식이 그래서 정말 슬퍼요. 그리고 네이버가 사과문이랍시고 보이지도 않는 것에 걸어놓은 것도 전임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떤 계기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대부분이 뉴스를 소비하는 이 네이버가 권력에 좌우되는 면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의 진경준 딸 황제가의 사건을 한번 다양한 각도로 다뤄봤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우리는 모르죠. 뭐 네이버가 큰 기업 정도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집단으로 본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까지는 제가 전혀 확인을 해봐서 잘 모르겠고요. 예. 근데 어쨌든 네이버는 만약에 지금 있는 여러 제도로만 걸면 네이버의 사업 기반이 상당히 흔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이제 정부하고 관계를 좀 잘 유지를 하고 싶었던 생각은 분명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보수 정부 때에 있었던 이에 비해서 진보 정부 때는 네이버나 포털 같은 곳을 건드리지 않았던 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부가 들어오면서 네이버가 준비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고요. 예.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네이버의 총수 지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근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그렇다면은 포털의 검색어 순위 조작 이거는 뭐 일도 아니겠네요. 저는 믿고 싶지 않은데 검사 하나한테 이렇게 절절 맨다면은요. 시발단을 운영하는 정부가 전화 한 통 안 했을까요? 검색어 때문에요? 그게 상식적으로 전화를 하고 압력을 넣었을 거라는 것까지가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보수 정부 했던 짓을 보면은요. 예. 그렇다면 네이버가 거절을 했다고 저는 믿고 싶은데 검사 딸한테도 이렇게 절절 매는데 거절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이제는 없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어준 총수가 검색어 순위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네이버 가서 물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철저한 영업 비밀이라고 사내에서도 공개를 안 합니다. 그 로직을 사내에서도 공개를 안 해서 예. 비밀에 쌓여진 순위 구조죠. 알겠습니다. 뭐 알아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면 큰 문제가 발생해서 그때 또 공권력이 진상을 파헤치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